팔란티어가 현대중공업에 들어가서 협업을 시작한 지 벌써 6년 차입니다. 매크로 제조업에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마진을 이 정도는 벌어야지라는 쪽으로 신조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큰 나이지의 매출로 인식이 되지 않을까. 투자자분들한테 꼭 부탁드리는 게 올해 휴가 가지 마세요. 돈 많이 모을 수 있는 시장인데 뭘 휴가를 가요.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은 그 주제하고 맞닿아 있어야 돼요. 놀지 말고 투자 공부해라.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그런데 주가는 왜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 이렇게 좋다면서 무슨 뭐 10년도 갈 수 있다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건 뭐 AI가 안 묻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일단 전 요즘에 너무 욕심쟁이다라고 좀 얘기를 해드리기도 하고요. 아 시장이. 네, 저희 지수 2000에서 4000까지 갈 때는 조선업 혼자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지수 그만큼 끌어올린 그쵸, 측면도 사실은. 있거든요. 사실 뭐 최근 한 3년 동안 조선주 덕분에 행복했죠. 그렇죠. 예. 지금이 이제 반도체가 이 지수를 90% 끌어올리는 동안 이제 조선이 너무 상대적으로 뭐를 안 하다 보니 이제 굉장히 그렇게 보이는 건데 2025년이 사실 조선 시황 입장에서는 모두가 관망하는 약간 휴식기였습니다. 원래 5년이. 예. 지나갔잖아요. 25년이 휴식기였는데 네. 25년의 주가가 그 휴식기를 굉장히 무시하고 좀 많이 올랐어요. 저희 작년에 처음 등장했던 단어가 뭔지 기억하시죠? 작년? 뭐였죠? 마스가 프로젝트. 마스가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25년은 여름이 끝날 때쯤까지도 굉장히 수주도 좀 적었고 예. 심지어 저희 작년에는 신조성과가 계속 빠졌어요.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게 좀 빠지고 그랬는데 마스카 프로젝트 사실은 뭐 군함발주라든지 뭐 정비는 좀 몇 개 있었습니다만 네. 본격적인 그게 발주된 숫자로 것도 아니고. 나타나기 전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할 때마다 급등. 그래서 급등. 25년에 모두 52주 신고가를 다 기록을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 예전 그 호황일 때의 고점도 뚫은 데도 생겨나고 밸류에이션도 뚫고 올라가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미래의 기대를 또 땡겨왔고. 네, 그래서 사실 그러고 나서 수주 시장은 25년 말 정도부터는 굉장히 급격하게 회복을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 시황에 대한 거를 조금 뒤늦게 조선주가 좀 반영하는 것도 있었고 25년 상반기까지는 생각해 보시면 시장 자체가 조선 말고는 사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하반기부터는 차선책이 좀 생기다 생기니까. 보니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이 올랐던 저희가 많이 조정을 받은 게 아닌가. 근데 조정도 막 폭락을 한 게 아니고 기간 조정 수준이었어가지고 사실 저는 이렇게 업황이랑 주가가 괴리가 있으면 이때를 오히려 되게 편안한 이 투자 기회로 삼으면 될 텐데라고 오히려.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투자자분들은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조바심나죠. 예. 투자들은 시장은 또 급하고 네. 하기사 생각해보면 24년, 25년 뭐 조선주만 오른 더러운 세상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저쪽에서 조선주 없는 사람들 얘기는. 뭐 네. 제가 그렇나? 근데 또 지금은 뭐 대형주들도 뭐 AI 관련주들도 막 상한가 가고 뭐 로봇 맞아요. 관련주 상한가 가고 하니까 조선주는 밉상이 된 거야. 갑자기. 그렇게 효자가. 사람의 욕심이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막 네. 그래 원래 사이클 산업이라는데 막 뭐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머리에서 어깨에서 잘 팔고 나왔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을 것이고 아직 네. 어깨 아닙니까? 어깨는요 허리도 오던 것 같은데 오른쪽 어깨 아니고 네 아직 허리도 올라가는 못 중 왔다. 아직 올라가는 중 요거 썸네일로 쓰겠습니다. 허리도 못 왔다. 그러니까 물론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게 주가라는 녀석이 이쪽 수주나 시황을 먼저 또 앞서거니 했고 지금은 좀 거의 붙은 상태인 네. 것 같아요. 말씀이. 네. 또 여기에다 어떤 모멘텀이 생길 수 있을 것인가 좀 찾아보죠. 보시죠. 뭐가 있을까요? 6월에 캐나다 잠수함 그 입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게 좀 맞습니다. 어떻게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저는 지속성을 좀 모든 지표에서 다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사이클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저희가 몰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하나 이렇게 빵 터지고 났는데 그 다음 스텝이 없으면 여기에서 오는 사이클은 끝났네라고 판단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 캐나다 잠수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선진국에 이 잠수함을 수출하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프로젝트에 해당이 되거든요. 선진국에. 네, 선진국에 수출을 하는. 그리고 굉장히 프로젝트가 막 전체 프로젝트를 다 받아오다 보니 굉장히 규모도 크고. 그래서 이게 나오고 나서면 수출 방산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고 이게 좀 가시성이 있어야 이걸로 끝이 아니고 이게 처음에 포문을 여는
뉴스였었구나라고 판단이 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변동성이 적을 텐데 만약에 이게 이제 6월로 결론이 나면 그때 제가 봤을 때는 또 투자자분들은 반으로 갈릴 것 같아요. 아, 난 이 뉴스에 떠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세론을 준비하는 네, 거예요.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이 다음에 추가적으로 근데 아직 미국에서 발주가 나온 게 없고 저희가 미국의 상태로 봤을 때는 군함이나 이런 거를 결국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제 이거에 대한 거가 다 나올 때까지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때 오히려 비중을 더 늘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이게 뭐야? CSPS라고 하는데 네. 그것만으로는 어떤 거예요? 뭐 물량이라든지 금액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게 뭐 잠수함 한 대 발주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잠수함은 한 12척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기존에 원래 영국에서 도입한 중고 잠수함을 캐나다가 4척을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완벽하게 이제 퇴역을 하면서 그 다음 프로젝트로 하는 부분인데 일단 발주량 굉장히 크죠. 저희 외국에서 그 잠수함 수주해가지고 수출한 경험은 있지만 10척이 넘게 저희가 인도한 적은 없긴 합니다. 과거에 인도네시아에 아마 3척 정도 저희가 인도해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그 대우조선 해양 시절에.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미 만들어서 진수한 모델을 가지고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델하우스라고 하는 거를 완벽하게 지금 갖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60조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 설비 12개를 만드는데 총 60조가 든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만들고 이 설비들이 라이프 사이클을 다 할 때까지 케어가 총 들어간 60조 원의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뭐 겁니다. 정비, 유지 보수, 네, MRO까지. MRO까지 다 해서. 그 얼마 전에 보니까 이게 시승 행사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는데 잠수함 시승 행사 했더라고요. 네, 하와이부터 캐나다 서부까지 2주 동안 태우고 갔는데 승조원 2명이 타고 이제 거기 타신 분들이 내려서 한 얘기가 98년식 도요타 차 타다가 갑자기 최신 테슬라를 탄것 타는 같다. 기분이었다라고 이제 근데 그러게. 그게 실제로 지금 현재 도입한 그 영국의 잠수함이 98년 도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빗대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근데 저는 더 웃긴 표현이 그거였는데 잠수함에 녹이 쓸지 않았다. 야, 도대체 무슨 배를 타고 있길래 지금 녹 쓸지 않았다고 좋다고 하고. 왜냐하면 그때 도입한 것도 중고인데 지금 그 4척 있는 잠수함 중에 3척 수리 중이래요. 한 척만 멀쩡하게 지금 하나만. 작전에 투입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니까 어디더라? 저기 독일하고 지금 경쟁 중인 네, 거죠. 맞습니다. 근데 독일은 아예 차세대 모델을 제안했다 하더라고요. 잠수함. 그래서 그게 기본 설계까지만 되어 있어요. 음. 실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212 CD 모델이라고 하는 거에서 CD가 이제 커먼 디자인인데 티센크루프 쪽이랑 예. 그리고 노르웨이에 있는 콩스버그라고 하는 시스템 회사가 같이 디자인을 했다라고 해서 저희가 CD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는 완료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시승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상황인 완전히 그 상태라고 전투기로 보면 이제 차세대 전투기를 팔겠다 이런 건데 네네. 그게 또 불확실할 수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기가 뭐 2030년대 중후반으로 가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30년대 초반 정도에 초도함 인도에 대한 얘기를 지금 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캐나다도 지금 현재 것이 너무 퇴역에 임박하에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고 도입을 하게 되었을 때 앞으로 계속 그러면 한국에 완전히 의존하면서 또 그 해군 방산 부분을 운영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정보에 대한 오픈을 좀 많이 해달라는 요구 사항도 있고, 그리고 뭐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도 일정 수준 가져가 주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독일 같은 경우에도 다른 방산 부문하고도 연계도 하고 무슨 뭐 광산 투자도 해주겠다, 뭐 히토류 투자를 하겠다, 뭐 별게 있더라고요. 우주 발사 뭐 이런 것도 얘기 나오고 거의 있고. 이건 이제 국가대항전이다 네. 보니까 가능성은 어떻게 좀 괜찮게 보세요? 근데 이게 그 무기 도입 같은 경우는 이 무기의 스펙만 가지고 저희가 결정되는 부분은 그것도 아닌 아니죠. 거잖아요. 네. 그거 이외의 정치, 외교 부분에 다. 그게 네. 다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 장담을 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 분위기는 점점 확정적이라는 식으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던데 이것도 저는 뭐 여의도에서 또 이거 김치국 마시는 거예요? 네, 아예 그러니까 모른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 이게 왜냐면 이게 또 이 주가에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는가도 좀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잠수함 사업에 지금 들어가 있는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
봤을 때 하나오션이 그 작년에 한창 그 잠수함 뭐 입찰 들어갔네 어쩐데 뭐 처음으로 우사협상 대상자가 됐고 막 이런 얘기 될 때 네. 거의 10만 원대 중후반까지 주가가 올라갔던 게 다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각각의 회사의 주가에는 저희는 적용이 좀 안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그 다음은 아까 마스가 프로젝트 미군. 네. 미 군함 건조. 네. 이것도 MRO가 아니라 이제 신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좀 성과가 나오고 있나요? 근데 신조가 저희는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미국에도 이건 완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제 책에도 좀 써놓기도 했지만 미국에도 우리나라의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같은 역할을 하는 조선업체가 있습니다. 거의 이제 이 나라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저희가 손해가 나는 상황까지는 가진 않지만 굉장히 또 고마지는 아니거든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는 대형 항공모함이나 아니면 핵 항공모함이나 핵 잠수함 같은 걸 만드는 조선 업체가 있어요. 2개의 그룹으로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그 조선 업체들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작업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약속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고 매번 늘어지고 그래서 예산을 100을 잡고 시작하면 끝나면 이게 막 200, 300이 되어 있고 막 이러니까 계속 정부 예산을 넣어가지고 이 늘어지는 시간을 충당을 하다 보니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200척대 초중반 정도 되는 군함도 굉장히 모자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대로 그냥 하면 더 준다. 더 줄면 우린 중국이랑 갭이 더 늘고 그럼 나중에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한 300척대 후반 정도는 운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갈 수가 없으니 이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외부의 파트너십을 가져오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내에 있는 대형 조선 업체들이 그래서 헌팅턴 인걸스 그룹이랑은 HD 현대중공업 그룹이 지금 그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원래 한국에서는 군함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미국에 있는 이제 제너럴 다이나믹스 밑에 있는 조선 업체와 일부 협력 관계를 또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들이 어쨌든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속도를 높여주자라는 의미니까 당장 현대중공업한테 직접적으로 이거 만들어 오세요라고 하는 계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마 그 부분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일정 부분 같이 좀 수출을 한다거나 쉐어를 네. 한다거나. 근데 그게 또 미국 땅에 가서 미국 조선소에서 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개정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법을? 지금 법으로 이게 묶여져 있으니까 지금은 사실 원래 예외 조항으로 다 할 수 있거든요. 예외 조항으로 해서 무조건 급하면 행정명령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급하니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서 시작하면 저희가 나중에 이 사업이 뭔가 엎어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 아니면 변화가 생겼을 때 이 한국에서 그 미국을 향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수출 방산 비즈니스가 사업이 계속 진행될지 안 진행될지 너무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을 하는 방안을 저희는 좀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다 미국으로 들고 들어와라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이었지. 네네. 급하니까 들고 들어오지 말고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 와라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그 해양과 관련된 액션 플랜이 작년에 발표가 됐잖아요. 미국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미국 입장에서 동맹국에서 해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소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에서 신조까지 해서 보내는 게 일부 모듈화 시켜서 해서 보내서 최종 조립을 결국 미국에서 하지 않을까. 자동차도 모듈로 해서 수출해서 조립하듯이 네, 맞습니다. CKD 뭐 이런 방식으로. 왜냐하면 거기에 인프라도 없고 지금 인력도 없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현재 갖추고 있는 데서 해서 보내는 게 이제 그럼 그 정도만 해도 조선소에는 굉장히 상당히 좀 큰 사이즈의 그 매출로 인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리조선소라고 하는 걸 저기 한화 그룹이 인수를 했죠. 네네. 근데 사실은 조선업체는 한화 오션이라고 누구나 알고 있는데 지분율은 한화 시스템이 더 많아요. 시스템이 그리고 6 그리고 오션이 4 아마 그럴 겁니다. 오스탈 한 19.9% 인수한 것도 한화 시스템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해서 이렇게 인수를 했더라고요. 네네. 근데 한화 오션은 그러면 왜 자꾸 이렇게 좀 지분에서 빠지는 거예요? 뒤처지는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 하나그룹은 그 방위 산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한 중심이 시스템과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션은 그 여러 방산 영역 중 해양 방산 영역에 해당하는 한 부분이라고 부분.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큰 그림은 시스템과 에어로스페이스고. 아무래도 코어는 그쪽이지 않을까. 저희는 피인수 당한 회사인 거잖아요. 대우조선해양. 네, 그렇죠. 서자입니까? 일단 입양을 했으니 잘 키워서
큰 회사로 만드는 걸로.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오너 몇 세 무슨 뭐 지분율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아니요, 뭐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지금 이제 심지어 그 원래 들고 있던 지분을 가지고 하나오션의 지분을 가지고 가치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유동화해가지고 또 그룹 유동성을 마련하는데 최근에 활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서 이제 조선 쪽이 좋으면 또 그 이제 미국 군함 신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한화 오션이 올라야 되는데 한화 시스템이 더 많이 오르고 막 해가지고 막 저쪽에서 아이고 배야 막 이런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군 아마 안에 넣는 시스템도 또 하나 시스템이 많이 관련이 있을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저희가 무기 체계에 들어가는 시스템들이 하나 시스템에서 비롯이 되면 아무래도 그룹 차원에서 봤을 때 저희가 그룹은 꼭 해양방산만 저희 수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상도 하고 막 다 하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이제 공중까지 하겠다고 요즘에 가해 지분도 사고 있는 상황인지라 이제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의 시스템을 이제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깔게 되면 결국에는 그룹 차원에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게 좀 크지 않을까. 그러게요. 이게 또 조선도 알고 보면 또 방산이랑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이 네. 되게 많아가지고 우리가 그 엄경화 의원님 반드시 돈이 되는 조선주 투자의 법칙 책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배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이 사실은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잘 벌면 3년 동안 벌 수 있지만 물리면 10년 간다. 또 이제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소문에 사되 뉴스에 팔지는 말아야 한다라고 적으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뉴스로 끝이 나는 뉴스면 파셔야 돼요. 예. 이 뉴스 이후로 앞으로 이 뉴스는 없어라고 하는 상태의 컨디션의 뉴스가 나오면 무조건 도망가셔야 되는 게 저희 맞고요. 근데 이제 아까부터 쭉 얘기를 드렸지만 이번 사이클은 굉장히 지속성이 높은 그 사이클에 해당이 되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그냥 단순 수치상으로 봐도 뭔가 바꿔야 될 게 많아져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은 그러니까 사업을 직접 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옛날만큼 흥분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예전에 너무 힘드셔서 그런지 그러니까 조선소에 모르겠지만 계시는 분들. 조선소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배경으로 있는 뭐 기자재 업체나 막 이런 데들도 보면 조선 시니컬해진 거예요. 이게 내가 일을 벌릴 때는 항상 그 다음 해에도 그 다다음 해에도 다다다음 해에도 할 수 있을 만큼만 일을 벌려야 되는구나에 대한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반도체도 보면 엄청난 사이클이 들어왔지만 네. 쉽사리 증설을 많이 안 했던 게 과거에 뭐 주문 이제 취소당하고 이런 것 때문에 증설을 공격적으로 안 했더니 지금 이제 수요가 높아졌을 때 다 못 따라가서 엄청난 또 호황이 또 길게 이어지는 것처럼 그쵸. 비슷한 거예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좀 당해본 사람. 업계에서 당해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어차피 가격을 향유하면 되잖아라는 게 굉장히 강하고 예. 그래서 저희가 양보다 질. 이 매크로 제조업에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마진을 이 정도는 벌어야지라는 쪽으로 이제 점점 노말 수준으로 가고 있고. 그 예전에는 2007년 그때도 뭐 서로 그 해양 플랜트 가지고 네. 그냥 머리 디밀고 우리나라 업체들끼리 싸워갖고 막 적자 수주하고 맞습니다.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익의 질이 완전히 좋아진 거네요. 이익의 질이 정말 바라보는 좋아졌죠. 관점도. 네. 그만큼 선진국이 돼서 그런가? 그냥 산업 가치도 자체가 높겠죠. 너무 구조조정을 당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조금 그렇지는 않은 편이지만 이 끝까지 버티던 또 주요 시장 참여자들 중에서 떨궈져 나가는 데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공고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들의 스탠스가 조금 더 편해진 것도 있습니다. 네. 보통 다시 이제 호황이 돌아오면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10여 년 전처럼 거의 20년 전처럼 저도 그 사업 도전할래요라고 신규 업체들이 막 들어오는데 맞아요. 그래서 공급 과잉되고 경쟁 심화되는데 사실 또 조선은 다시 그렇게는 돌아가지는 또 않고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막 불황 동안 조선업체한테 납품하던 거를 다른 쪽으로 납품할 수 있게 조금 사업을 약간 전환시킨 업체들도 있거든요. 단순 부품사들 중에서. 피팅 밸브 업체들도. 막 그런 데들도 있고. 근데 그런 업체들에게 저희가 물어봐요. 혹시 이제 조선에서 좀 비중이 지금 그래서 조금 올라와서 20몇 %까지 되셨는데 더 확 늘리실 생각은 없는 거예요? 라고 했는데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여기에 또 올인했다가 나중에 이제 꺼지거나 할 때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왜냐하면 너무 특수한 부품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에다가 납품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만큼 과잉 공급으로 가기에는 과거만큼 그렇게 가능성 높지 않다. 막 이렇게 보시는 그래서 거예요? 요즘에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뭐 말씀하셨던 피팅밸브나 이런 회사한테 왜 이렇게 증설을 안 하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땐 앞으로 납품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부품사들이
몸집을 늘릴 시도조차 하지 않죠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되게 특이한 상황이네요. 네. 또 하나가 이 책에도 쓰신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운업이 좋아야 그 해운사들이 또 투자 많이 하니까 조선업이 좋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 사이클 공식이 과거랑 좀 달라지고 있다고요. 2007년 같은 사이클에는 그 말이 맞습니다. 네. 해운이 돈 많이 벌어서 더 벌려고 발주하는. 음. 근데 지금은 돈 벌려고 저희가 발주하는 게 아니라 돈을 그 뒤에도 계속 벌 수 있는 그 선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주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미래 소위 먹거리. 얘기하는 교체 수요인 거고. 아하. 제가 지금 100척의 배를 굴리고 있어도 만약에 한 2030년 되면 이 배들 중에 그 시장에서 퇴출돼야 되는 배의 리스트를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100개를 유지를 하는 게 2030년에도 100척을 유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워낙 조선소한테는 깔아주는 수주가 되다 보니 굳이 해운사들이 여기에서 운임이 이제 재차 지금은 또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올라갔지만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 발주 빈도가 크게 줄어들거나 이런 거를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환율 영향은 어때요? 1,500원 넘고 있는데 그러면 물론 이제 달러로 수주를 했을 때 이익은 훨씬 더 좋을 텐데 네. 또 왜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환율이 그러니까 떨어진다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처럼 이거 오르면 이거 팔고 저거 오르면 이거 사고 이거 이런 거 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 모든 외부 변수는 조선업체 입장에서 수주가 일어나야 생길 수 있는 부차적인 결과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2007년에 조선소랑 반도체 업체들이 하도 수주를 많이 해가지고 한국 환율이 900원대로 내려갔었어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저희 그때 그 수주한 걸로 나중에 막 10%대 영업 마진 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환율은 사실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저희 달러로 수주하는데 1,500원 달러 그 환율이니까. 그리고 또 그 사이에 그 부품은 더 국산화 해놨죠. 어차피 임금 지불은 또 원화로 하죠. 아하. 그러니까 매출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원화 기준으로 확 올라온 상황인데 비용은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이 또한 수주가 지금 발생을 해야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데 이 외부 변수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그 업에 대해서 좋게 볼 만한 요인이 아니고 우리가 그 먼저 봐야 되는 게 뭔지를 꼭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수주 산업은 수주가 좋아야 돼요. 본질이 좋아야 되는 건데 그 이후에 만약에 그러면 근데 환율 영향 어떻게 되나요?라고 하면 그때 이제 다시 생각해 보는 부분이지만 아하. 부차적인 외부 변수에 너무 몰두를 하면 사실 그 부분은 이 업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이런 관점의 질문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실 의미 있는 사이즈의 조선소는 우리나라랑 중국 정도인데 네. 또 너무 한국이 독주를 해버리거나 여기에서 너무 비싸게 받아버리고 마진 너무 많이 붙여버리고 이러면 뭔가 글로벌 시장에서 막 견제 이런 게 생기지는 않을까요? 어때요? 견제를 할 수 있는 데가 그나마 일본 정도였었는데 일본은 요즘에 너무 심하게 쭈그러들고 있는 일본의 상황이라서 조선업이. 네, 좀 당황스러울 정도인데요. 사실 발주량으로 쳤을 때 코로나 이후에 와 올해는 정말 엄청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해 중에 하나가 2024년이거든요. 네. 발주량이 2007년을 제외하고는 제일 높았어요. 근데 실제로 2007년은 저희 많이 발주됐지만 그 배들 다 못 만들어지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24년이 역대 최고로 많은 발주량이 나왔다고 얘기할 수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발주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갑자기 그 해부터 일본이 그 간당간당하게 지키고 있던 수주 점유율 그 두 자릿수를 깨고 내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수주를 못해요? 왜 이렇게 일본은 경쟁력이 없어요? 이제 수주를 굉장히 못하는 게, 그러니까 일본은 약간 제 다른 영역에서도 많이 좀 느끼는 거긴 한데 모든 거를 좀 일본화하잖아요. 꼼꼼하게. 외부에서 들어온 것도 그러니까 단순히 디저트만 생각해봐도 뭐 카레도 일본식 카레가 있고 저희 막 일본식 티라미수 있고 막 이런 카스테라 있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래서 조선소들도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이거 잘하니까 요것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인 정신. 네, 그걸로 밀어붙여서 일본의 단일 사업장 중에 제일 큰 조선소가 오시마 조선소라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제일 큰 사이즈도 아니고 딱 중간 정도 사이즈 되는 벌크선만 만듭니다. 벌크선을 한 땀 한 땀. 네, 벌크 한 땀 한 땀 만들고 그 홈페이지에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 회사의 슬로건이 우리는 명품 벌크선 만드는 회사요라는 정도로 써 있어요.
근데 벌크가 생각해 보면 2007년에 최고의 선종이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시황에는 최고로 관심 없는 선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중국이 이 중후장대를 막 키우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철강 비즈니스도 볼륨업 시대였었거든요. 그때는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만들고 철강 더 많이 수입하고 그래서 되게 시장에서 세상 그런 좋은 고객이 없을 정도로 운임을 막 퍼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벌크의 그 부가가치가 마구마구 올라갈 때였지만 그때 하도 많이 발주를 해서 사실 이번에 사이클이 다시 돌아왔어도 벌크 쪽은 별로 그렇게 크게 붐업이 되지 않은 게 쇼티지가 날 새가 없었던 선종이거든요. 예전에 전 세계 벌크 한 100척이 있으면 수주 잔고로 80척이 쌓여 있을 정도였었으니까. 네. 근데 그 와중에도 계속 저희는 명품 벌크만 만드는 벌크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본 이제 조선소가.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22년, 23년, 24년 이렇게 오면서 중국의 큰 조선소들이 꽤 이제 수주를 많이 받아가지고 채웠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 업종 뉴스에서 나오는 것 중에 보면 요즘에 그 약간 선박 브로커 중에 리치 마켓이 있는데 이 중간쯤 사이즈 되는 중국 조선소랑 네. 해외에 있는 선주들 중에 그렇게 큰 배 말고 약간 범용성 많이 가는 작은 배들을 필요로 하는 데들 연결해주는 그 사업이 그렇게 블루오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일본이 지금 잘하고 있는 그 영역을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갑자기 각성해가지고 이제 여기 내가 가져갈까라고 이걸 그러니까 일본이 그나마 예. 하던 것도 중국이 뺏어가는 거예요. 가져가기 시작하니까 일본이 그래서 2026년 들어서는 지금 수주 점유율이 1%대예요. 신기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매일매일 조선업체 돌아가면서 수주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수주 결과가 엄청 처참하거든요. 아니 왜 거기 뭐 인건비가 너무 높고 막 이래서 그래요? 그냥 그 비즈니스는 그렇게 성장하는 비즈니스가 아닌 아닌데. 굉장히 안분지족인 상태에서 딱 멈춘 겁니다. 그래서 이미 2007년 호황 때도 조선업 종사자분들은 일본의 그 임금보다 한국이 더 임금이 높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임금의 문제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우리 봉고차 2대 빨리빨리 만들어주세요. 근데 막 제네시스처럼 봉고차를 제네시스처럼 고급스럽게 우리는 장인입니다 이러고 있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 이제 그 시장에서도 더 이상 굳이 일본까지 찾아가서 이 명품 벌크선을 만들 필요는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중국도 꽤나 경험치가 올라와 있는 상태가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또 한국과 중국의 조선 산업을 또 견제할 플레이어가 없고, 그래서 공급이 네. 더 늘기도 쉽지 않고. 너무 심하게 없습니다. 2010년대 들어오면서 한중일의 점유율이 90%가 됐어요. 90%대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 몰락하는 걸 보여준 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서 2010년대로 넘어갈 때였었거든요. 이 세 국가가 전 세계 90%를 만들고 있으니까 나머지 기타 등등이 정말 기타 등등이 되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나마 10%대를 이제 열심히 유지하고 있던 이제 일본이 이번에 초호황이 되면서 오히려 더 밀려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책 앞부분에도 그 뭐야 말매의 눈물 이야기 있던데. 네. 네. 우리는 또 그래서는 안 되겠고, 사실은 최근 호황 직전에는 조선소들 좀 구조조정이 있긴 있었어요. 그렇죠?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때 너무 힘들었고. 근데 이제 앞으로를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서두에 조선소는 비례 안 만드나요? 뭐 이런 농담도 하긴 했습니다만 AI라는 이 테크 트렌드 혹은 기술을 조금 더 활용을 해서 더 고부가 가치로 가든지 아니면 비용을 좀 절감하든지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조선사들은 뭐 AI 시대에 뭐 좀 하는 게 있나요? 실제로 지금 이제 고객사가 되어서 AI 관련 기업이 들어와서 조선소에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팔란티어가 현대중공업에 들어와서 협업을 시작한 지 벌써 6년 차입니다. 21년? 6년이 되게 오래됐죠. 네. 21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를 할 수 있을까인데 AI 업체도 공장이 있어야 이걸 적용해서 결과를 볼 수가 있잖아요. 서로 엄청나게 윈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현대중공업 그룹이 팔란티어랑 아마 몇 천억대 계약 맺었을 거예요. 추가로 이제 협업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 제조 과정에서의 병목을 굉장히 없애주는 효과를 봤다라고 회사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사업 전략으로 가거든요. 한국 조선 업체들이. 예.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우리가 중국에서 하는 저가 물량을 저렇게 다 먹어라 이렇게 내주지 말고 우리도 대항마가 될 수 있는 지역을 키우자. 조선업과 함께. 라고 하는데 그거를 국내에서 다 컨트롤할 수 있게끔 또 그런 AI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2024년에서 5년 넘어오고 이럴 때 원래 연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더 추가로 뭐 생산성이 향상이 됐어요라는 얘기가 더해지면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매출이 조금 더 발생한다거나 이러한 결과로 다 조선 업체들이 좀 좋은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AI 도움이 좀 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 은근히 현대중공업그룹이 외부 협업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네. MOU 거의 대잔치던데 그 회사는? 뭐 이게 MOU가 많아. 근데 조선은 원래도 예전에도 조선소 안에 사람이 한 10,000명 있으면 네. 밖에 10,000명 또 있어야지 돌아가는 산업이야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이 배를 되게 빨리빨리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밖에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 와서 조선소에서 딱 그 도크라고 하는 공간에서는 조립해서 진수시키고 또 조립해서 진수 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네. 이게 하나도 쉬지 않고 가려면 이 외부 밸류 체인 라인들과 함께 괜찮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잘 유지해야 조선 업체의 효율성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협업 관계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지 실질적으로 좋아지는지 최대한 아웃소싱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고 내가 끝까지 놓지 않고 가져가야 되는 그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이거에 대한 그 내부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효율적으로. 네, 효율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상생하는 거죠, 이제 그 업계와. 또 그런 건 없습니까? 그 어떤 회사는 또 영업이익의 몇십 % 달라 이렇게 뭐 노조가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거 있어서 또 염려가 되는데. 뭐 근데 이제 막 그 정도의 고마진이 일단 좀 아니기도 회사가, 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 3년 전에 계약한 거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또 3년 바로 한 다음 분기에 수주한 걸 그 다음 분기에 만들겠죠. 그래서 제품의 수주 가격 자체가 일단 급변하는 구조가 아니고 옛날부터 선가도 쭉 올랐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기 영업이익률이 20%인데 다음 분기에 갑자기 이게 40%대로 올라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일단. 그리고 조선업이 무겁다라는 거는 안에서 일하고 계신 그 어느 분들도 다 아실 텐데 저는 길게 가져가면서 서로 계속 이익을 취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을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부에 계신 분들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무리한 전 이번 사태를 보면서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그 다른 업계이긴 다 전이 하지만 될까 봐. 너무 갈등이 심해질까 봐 그 내부적으로. 그래서 저러한 일로 가면 파국이라는 생각을 안에 계신 분들도 많이 하시지 않을까. 글쎄요. 근데 또 당장 우리 사업부에서 혹은 내가 성과가 얼마를 가져가느냐 이게 600만 원이냐 6억이냐 이 차이가 또 나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결과가 그 보여진 게 좀 걱정됩니다. 그러게요. 또 네.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고. 그 왜 용접하는 로봇들은 좀 개발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는 계속 똑같은 배를 찍어내는 랩이 아니다 보니 네. 네. 매번 다른 설계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용접 로봇을 요즘에 사용을 하거든요. 사업장에 네. 용접 로봇, 도장 로봇 이런 거 사용하는데 약간 반자동이라서 직선 영역에 해당하는 거를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경로를 지정해 주면서 하는 경우. 그래서 옛날보다 실제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용접에 대한 정확도도 굉장히 높을 것이고 예전만큼의 그 용접 자체에 대한 숙련도가 조금 낮은 분들이 핸들링을 하셔도 같은 결과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수 용접에 들어가 심지어 수중 용접도 해요. 배는. 물속에서.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특수 용접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것까지 다 대체하기엔 쉽지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이 저가 신공으로 막 밀어붙여서 모든 산업계를 다 파국으로 몰고 갔는데 거기에 그 최후까지 남아있게 된 이유도 이러한 산업적인 성격 또한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조선업 이야기 들을수록 또 재밌습니다. 배 이야기. 또 산업 이것도 우리는 이제 주가로도 보는데 아까 허리쯤 와 있다는 게 산업 사이클이요? 주가 사이클이요? 산업 사이클이자 주가 사이클이겠죠. 요즘에는 이제 저희는 주가랑 업황이랑 어느 정도 맞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서갔던 주가가 네. 조금 네, 되돌아와서 네. 반드시 돈이 되는 조선 투자의 법칙. 뭐 제목은 출판사에서 지었다고 하고요. 네. 엄경화 위원님의 책도 많은 또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나중에 YG클럽도 세미나 또 한번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